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오늘 한국에 오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첫 행선지로 평택의 삼성반도체 공장을 택했습니다. 반도체 설계 잘하는 미국과 생산 잘하는 한국이 깐부가 되자는 뜻입니다. 종전에도 강력한 안보 동맹이었지만 디지털 경제기술 동맹까지 같이 가자 프로포즈이면서 종용이기도 합니다. 당장 우리 물건 제일 많이 사는 중국이 날카롭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반은 회유, 반은 압박입니다. 그래서 우린 누구 편이냐고요? 우린 우리 편이죠. 장사에서 먹고 사는 글로벌 자영업자 한국이 눈치는 덜 받고 장사도 하면서 안보는 강화할 묘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5월 20일 금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올해 1분기 가계소득이 지난해보다 10%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고민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은 좀 어둡다고 하네요. 한국은행과 정부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 좀 내려잡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에 오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첫 방문지 말씀드렸는데 왜 반도체 공장을 가장 먼저 가는 걸까요? 의미 알아보겠습니다. 루나 테라 사태 이후에 비트코인 값이 3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시세 현황 알아보고요. EU가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힘을 쏟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용산공원 부지 오는 25일부터 13일 동안 일반 국민들에게 시범적으로 개방된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경제 소식 한국경제신문 구민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증시 잠깐 들렀다가 오늘 트렌드 발전소 활짝 열게요. 마스크 벗고 난 세상에서 다들 떨고 계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모임 회식 늘어나고 마스크 벗으면서 어떡하지 내 얼굴? 이런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뷰티 에디터 원종명 기자와 함께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뷰티 트렌드 알아볼게요. 문화발전소에서는 마블의 닥터 스트레인지2 흥행 대박이라고 합니다. 모처럼 활기차진 극장가 소식, 그리고 우리 영화 두 편이 황금종려상에 도전하고 있다. 칸 영화제 소식까지 최근 영화계 소식들 김효정 평론가와 알아볼게요. 저희 방송 중에 샵 0951 문자 받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TBS 앱과 유튜브도 열려 있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뉴스 핵심만 뽑아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의 구민기 기자와 함께 할 건데요. 우리 구 기자님. 네, 민기 우리 구민기 기자님 현장에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우리 방송 최다 출연자 구민기 기자님을 위해서 잠깐 준비해봤어요. 어떻습니까? 이런 것까지 굉장히 색다른데요. 그 대환영의 의미예요.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앞으로 열심히 할 구민기 기자님, 올해 1분기 가구소득부터 전해볼까요? 네, 어제 통계청이 1분기 가계동향 발표했는데요. 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482만 5천 원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했습니다. 이번 증가율은 1인 가구 포함해서 가계동향 작성을 시작한 2006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소득 안에서도 유형별로 얼마나 늘었는지 보면은 근로소득은 306만 2천 원이어서 10.2% 늘었고요. 사업소득은 86만 2천 원으로 12.4%가 늘었습니다. 또 외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인 이전소득은 78만 원으로 7.9% 증가했다고 하고요. 또 소비 관련 통계도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벌었으니까 좀 썼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 지출도 역시 253만 1천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7%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려워졌다고들 했었잖아요. 예. 가구 소득은 어떻게 늘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올해 1분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대한 기대가 반영이 되면서 경기가 좋아진 결과라는 분석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통계청은 이에 대해서 취업자가 늘면서 근로소득이 늘었고 서비스 업황 개선에 따른 사업소득이 증가했다.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한 사회수혜금이 증가됐다. 원천별로 다 증가폭이 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물가가 올라서 금액이 좀 늘어난 것 같이 보인다 이런 주장도 일각에는 있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명목 수치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금액 그대로라는 건데요. 물가 상승률을 제외한 실질 수치는 좀 다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실질 소득 증가율은 6%였고 실질 소비 증가율은 0.8% 증가하는 데 그친 건데요. 물론 올라간 거는 맞는데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실생활에서 뭐 돈벌이 좋아졌다 뭐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의견 좀 비관적인 것 같습니다. 국내외에서 잇따라 전망치를 좀 수정하는 곳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18일에 KDI가 올해 국내 GDP 성장률 전망치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11월 발표했던 3%에서 2.8%로 전망치를 낮췄고요. 앞서서 IMF도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5%로 낮춘 적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경제연구원도 2.9%에서 2.5%로 낮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전망치를 계속해서 발표하는 기관들이 대부분이 전망치를 낮추고 있는 건데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예상보다도 길어지면서 원자재 수급 불안이 심해지고 있고 또 중국의 고강도 코로나 봉쇄 정책 그리고 미국의 물가 쇼크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악재들이 겹치면서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하고 기획재정부도 좀 있다가 수정된 전망치 내놓죠. 네, 맞습니다. 그 한국은행은 다음 주 목요일인 26일에 그리고 기재부는 다음 달 초에 그 수정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게 되는데요. 직전에 한은과 정부가 각각 3%, 3.1% 이렇게 GDP 성장률을 예상했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한은과 정부도 KDI 수준으로 전망치를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망하고도 있습니다. 오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온다는 소식 아마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첫 일정으로 삼성의 평택 반도체 공장을 간다. 이 일정이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네, 오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게 되는데요. 첫 행선지로 삼성전자 평택 공장 찜했다고 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를 맞아서 18일에 미리 현장을 둘러보기도 했고요. 상황 점검 회의도 마쳤다고 하는데요. 이 부회장이 바이든 대통령과 동행하면서 직접 반도체 생산 시설 소개하고 또 한미 양국 반도체 공조를 논의한다라고 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동행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어제 국가안보실이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기자들에게 설명을 할 때 윤 대통령도 이 자리에서 그 평택 공장에서 함께해서 연설하고 근로자들하고 환담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 위에서 헬기에서만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인데 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처음으로 한국에 와서 첫 행선지로 택한 곳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 반도체 공장입니까?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초 취임했을 때부터 한국하고 반도체 공조를 굉장히 강조해왔었는데요. 이번 삼성전자 방문은 이러한 미국의 기조를 그대로 보여주는 행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작년부터 미국이 백악관 주재 반도체 공급망 대책 회의 이런 것들을 열었는데 여기에 삼성전자를 연달아서 초청하기도 했었고요. 또 삼성은 이런 미국에 대한 화답으로 지난해 11월에 미국 텍사스주에 170억 달러 하나로 약 20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을 짓겠다고 이런 발표도 했었습니다. 그래요. 작년에 반도체 공급망 회의가 초청인지 오라는 압박인지 좀 헷갈리기도 했습니다만 한미 간의 반도체 문제로 끈끈하게 뭉치자고 자꾸 미국이 이러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네, 아무래도 중국과 갈등을 의식한 행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미국이 반중 연대 성격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IPEF 이걸 만들고 있다고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하고 같이 미국이 첨단 산업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동맹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려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그 파트너로서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건데요. 그 4차 산업혁명 시대 오면서 반도체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이를 중국 대신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대만과 한국이다 이렇게 꼽히고 있는 겁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연설문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면 그 의미를 파악해서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값이 어제 3만 달러 선 아래로 무너졌군요. 네, 비트코인 가격이 어제 2만 9천 달러 선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살짝 반등이 나타나면서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는 3만 330달러 됐는데요. 그래도 뭐 이렇게 비트코인이 급락할 만큼 이렇게 빠진 거는 최근 사람들이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전망을 되게 안 좋게 보고 있다. 이런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코인 시장의 뭐 투자 심리를 알려주는 공포 탐욕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피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가 제공하는 공포 탐욕 지수가 18일 기준으로는 23.92까지 떨어졌는데요. 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공포스러워서 불황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100에 가까울수록 탐욕스러워서 호황이라는 건데요. 이 수치 23.92 이 수치는 여러 단계 중에 공포 수준으로 분류되는 그 수치고요. 0으로 갈수록 매우 공포이고 100으로 갈수록 매우 탐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현재 오전 9시 기준으로 이 수치는 30 정도로 올라왔고요. 그래도 아직도 공포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코인 시장에서 그 위험을 무릅쓰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네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루나 사태 때문인데요. 루나 폭락 이후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우려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은 G7 경제 수장들이 이번 주 독일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가상자산 규제를 논의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규제가 강해지면은 코인 시장 앞으로 더 안 좋아할 것이다. 뭐 이런 우려들도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최근에 계속해서 지수가 같은 흐름으로 움직였던 나스닥도 약세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현지 시간으로 18일에 4.73%가 빠지면서 엄청 큰 낙폭을 보였었는데 이에 코인 시장도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으로 가볼까요? EU는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내기로 했다. 러시아하고 무관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은 현지 시간으로 18일에 EU가 성명을 냈는데요.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기존 2030년까지 40%로 끌어올리려고 했던 신재생 에너지 목표치를 45%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위해서 2030년까지 총 3천억 유로 그리고 하나로 따져보면은 이게 약 400조이고요. 이거를 투자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EU 집행위원회는 이 계획을 위해서 가장 먼저 태양광 발전 용량을 2025년까지 2배 이상 늘린다라고 했고요. 주요 건물들하고 뭐 신규 건물 옥상에서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법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향후 5년간 태양광 발전 시설에 2,100억 유로 이상을 투입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용산공원이 시민들에게 시범적으로 개방된다 일정이 나와 있네요. 네, 미군이 떠난 그 용산공원이 그 일반 국민들에게 시범 개방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범 개방 장소는 대통령 집무실 남측부터 국립중앙박물관 북측 스포츠필드에 해당되는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시범 개방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13일 동안 이뤄지고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열려 있다라고 합니다. 뭐 1일 5회로 나눠서 2시간 간격으로 관람객들을 받을 계획이라서요. 그 매우 한적하게 공원을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바로 옆으로 이사온 대통령 집무실 투어도 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실 앞들을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신청해서 가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예약해서 갈 수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돌아보셔도 되겠네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구민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코로나19 상황이 많이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 남아있죠. 방역 수칙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개미 2마리 개미 3마리가 사발을 들고 하나 둘셋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간밤 미국 증시 흐름부터 정리를 해볼 텐데 대폭 하락하고 나서는 보통은 좀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네. 하락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컸었던 하루였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연이은 폭락 이후에 이 정도까지 빠지면 다 빠지지 않았나
라는 이러한 낙폭과대 인식으로 장중에 미국 증시는 수시로 반등을 시도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상존한 가운데 또 옵션이라는 파생 상품 만기를 앞두고 전반적인 현물과 선물의 수급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미국 증시는 끝내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에서 그런데 증시에서 종목별로 좀 살펴보면 대표적인 네트워크 업체 시스코 시스템즈 주가가 12% 넘게 떨어졌단 말이죠. 이게 어제 미국 증시의 반등을 막았다라고 하는데 시스코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여기도 지금 중국의 봉쇄 조치로 인한 공급난 충격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라고 시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기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가했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면은 지금 이 시스코 시스템즈의 1분기 영업이익률은 수요가 견조한 수요를 기반으로 전반적인 제품 가격 인상도 가능했었지만 공급망과 관련된 비용 증가 또 운송비 비용 증가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영업이익률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됐던 거는 이 시스코 측에서도 밝힌 바에 의하면은 현재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당사의 약 4만 1,000개의 필요 부품 중에서 약 350개의 부품의 공급 차질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시스코 시스템즈의 주가를 12% 넘게 급락하게 만들었던 요인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주가 급락에서 좀 저희가 알 수 있는 바는 지난 3월 이후에 상해 지역을 중심으로 단행했던 중국의 봉쇄 조치 충격이 기업들의 사업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하고 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향후 실적 시즌에 대한 자신감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것들은 과거에 일어났었던 일이고 현재 상황 또 미래에 일어날 상황을 좀 살펴보면은 5월 이후에 중국은 지금 단계적인 봉쇄 조치 완화를 시행하고 있고 또한 주요 산업단지인 상해 지역에서는 22일부터 대중교통 정상화를 포함한 추가적인 완화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현 시점에서 우리 투자자들이나 기업들이 우려하는 것과는 달리 중국의 봉쇄 조치가 이들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장기화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라고 좀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제 중국 정부 측에서 하나 밝힌 바에 의하면은 현재 상해 물동량이 봉쇄 조치 이전에 90% 수준으로 지금 회복을 했다. 이러한 조금 긍정적인 소식도 있었다는 점에 한 번 더 저희가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가 연준은 본인들이 긴축 정책을 하면서 증시가 망가지건 말건 관심 없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예, 아마도 이제 본인들도 인플레이션을 도저히 어떻게 통제를 해볼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강도 높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가 했던 말 중 하나가 현재 우리가 그 신경을 쓰고 있는 행동은 긴축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해석해 보면은 주식시장 자체를 겨냥한 발언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주식시장은 연준의 긴축 정책, 금리 변화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만큼 이게 지금 본인들이 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증시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과거에 최근에 윌리엄 빌 더들리 전 뉴욕 연은 총재도 주식시장이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연준이 이를 떨어뜨려야 된다. 왜냐하면은 미국 가계는 상당한 양의 자산을 주식으로 갖고 있고 주가는 그들의 지출 의사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에 영향을 미칠 만큼 연준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라고 좀 과격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준 내에서도 본인들이 긴축 정책에 미치는 금융시장 영향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일단은 보여지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연준은 이제 그 과거처럼 시장 친화적인 성격이 갈수록 옅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에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한때 이런 격언이 있었거든요. 연준에 맞서지 말라. 이러한 격언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거를 조금 바꿔서 연준에게 의지하지 말자. 이게 앞으로 저희 투자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곱씹어 보니까 좀 무서운 얘기인데요. 연준이 증시에서 너무 증시가 화랑일 경우에는 사람들 기대 인플레이션도 올라갈 거고 열심히 일하러 안 나올 테니까 불어 증시를 그냥 두거나 혹은 훼손돼도 어느 정도 감수한다. 어떻게 읽힐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증시에서 떠나고 싶은 분들이 참 많아질 것 같은데 이럴 때 뭐 기다려보자, 차분하게 보자 이런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투자자들이 이런 장에서 손해를 좀 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그 저희 투자자들도 단순히 그냥 뭐 올라갈 거야 천수답처럼 이제 기도하고 또 뭐 행복해로만 돌리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그 데이터나 숫자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저희가 계속 체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중국발 악재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해소되어 가고 있고 또 한때 주식시장을 괴롭혔던 글로벌 달러화 강세 현상도 현재 진정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불안과 불안으로 점철된 지금 주식시장에 일말의 안도 요인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동안 기술주와 성장주들 주가에 부담을 가했던 미국의 금리 급등세가 진정이 되면서 하향 안정되고 있다라는 점도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금리가 악재보다는 최소한 중립적인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해서 보면은 아직까지는 악재성 재료가 시장의 중심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가 4월 말 이후 현재까지 계속 힘들게 겪었던 이러한 주가 조정에는 상당 부분 이러한 악재들이 반영된 상태이고 또 중국과 같이 일부 악재들은 더 이상 추가로 악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는 만큼 지금 시점에서 과도한 비관론을 가지고 주식 정리에 나서는 것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긍정의 남자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증시 출발 소식 잠깐 전할까요? 네, 그래도 우리 증시, 미국 증시가 하락했지만 우리 증시는 상승을 하고 있고요.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 모두 1%대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나 2차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바이든 방안에 맞춰서 반도체 관련주들도 상대적으로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에 S51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부분 증시가 상승하는 장에서 1%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전날 울산 공상에서 발생한 화재 영향이 주가에 좀 악재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 상황 수습되는 대로 속보 들여오면 저희가 알려드릴 텐데 부디 다치는 사람 많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마스크 벗은 나와 마주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떡하지 나?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2년 넘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느라 사실 화장을 왜 해? 입술을 왜 발라? 피부 관리가 필요한가? 이거 한동안 잊고 지냈는데 요즘에 마스크를 벗으면서 급히 이 뷰티 산업계로 달려오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력자가 필요하잖아요. 나 혼자만의 힘으로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분을 모셨거든요. 한동안 침체돼 있던 뷰티 산업의 모처럼 화색이 돌고 있는데 뷰티 에디터 겸 동아방송예술대 교수이신 원종명 기자님과 함께 유아더원 트렌드
트렌드의 어둠 속을 걷고 있을 때 도와줘요 원기자, 그 원종명 기자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중명 기자입니다. 네, 원 기자님은 네. 아마 못 들으셨겠지만 네. 저희가 원 기자님을 위한 코드를 마련해서 지금 깔아드렸어요. 아, 정말요? 네, 그 노래가 뭐였는지 아세요? You are the one. 아, 어둠 속을 걷고 있을 때. 철학적이네요. 알려주실 거죠? 네. 네, 저랑 어울립니다. 그래요. 네. 요즘 뷰티 업계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하네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제목으로 좀 설명하고 싶은데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전체적으로 1.5배 이상의 매출 네. 신장은 기본이고요. 무엇보다 이제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기대된다는 희망적인 분위기가 저번에 깔려 있어서 뭐 신제품 출시라든지 신규 브랜드 런칭 그리고 각종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어요. 그 행사마다 초대되시는 모습은 제가 익히 잘 보고 네, 있습니다. 인친. 저희 인친이라서 네. 지난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회식도 하고 네. 약속 늘었잖아요. 외모 관리가 다시 중요해졌는데 급하게 예뻐지려고 색조 화장품 찾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마스크가 사실 화장이 필수였던 분들한테는 나름 편한 구석도 있었거든요. 아마 진행자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네, 마기꾼이라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잖아요. 마스크 사기꾼.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네. 노마스크 시대가 도래하면서 자연스럽게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게 피부 표현, 얼굴 메이크업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뭐 미뤄왔던 모임이라든지 뭐 접대자리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관심도 많은데 거기에 불을 붙인 거죠. 네. 그리고 사실 되게 마음이 급해졌어요. 왜 네네. 그래? 오랜만에 만난 동창이 왜 그래? 이렇게 네. 얘기했을 때 오늘 방송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왜 많으실 그래? 거예요. 라고 네. 물었을 때 저는 당당하게 그렇게 말했어요. 음. 쌍방이야. 너나 나나 다를 게 없어. 우리 함께 네. 힘내보자 라고 그쵸. 했는데 네. 색조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쵸. 어떤 게 제일 인기가 많습니까? 이게 마스크 일단 밖으로 보이는 아이 메이크업 제품이나 눈썹, 그러니까 브로우 제품, 또 헤어 에센스나 뭐 볼륨어 같은 것들이 기존의 이제 주력 제품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보이는 부분이겠죠. 뭐 피부의 톤이라든지 결, 그리고 입술, 립 제품들이 인기가 굉장히 뜨거워요. 근데 그 네. 중에서도 립 틴트라고 많이 쓰실 것 같은데 네, 많이 써요. 립밤보다는 좀 컬러가 있고요. 그리고 립스틱보다는 좀 투명해서 입술을 좀 도톰하게 연출해주는 제품이잖아요. 이걸 또 플럼프 립이라고 또 하는데 플럼프가 좀 약간 도톰하다는 뜻이니까요. 이 제품의 인기가 굉장히 폭발적이에요. 약간 좀 네. 광택이 있으면서 그렇죠. 우리 한동안 되게 매트하고 건조한 게 네, 유행이었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넘어갔군요. 그렇죠. 색상도 트렌드가 있습니까? 그쪽에서? 색상은 기존에는 약간 또 누드톤, 좀 자연스러운 색깔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약간 핑크핑크한 느낌? 조금 더 밝아지고 좀 광택도 나고 윤채도 나고 막 이런 느낌으로 좀 바뀌고 있죠. 윤채. 네네네. 조선시대인 줄. MLBB 컬러 이런 거 유행이라고 작년, 재작년까지 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좀 약간 팝한 컬러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네. 엔데믹과 함께 오랜만에 활기를 찾은 색조 화장품에서 또 새로운 트렌드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는 누드톤 메이크업이 대세였다고 한다면 이제 노마스크 시대가 되어가면서 좀 더 과감한 뭐 강렬한 이런 색존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반짝거리는 광채를 뭐 강조한 쿠션이라든지 파운데이션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제 뭐 원리이기도 하지만 불황일수록 사람들 옷차림이나 좀 화장법이 화려해진다고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투자로 큰 만족감을 주는 가장 대표적인 제품군이 화장품이기 때문에 그 영향도 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확행도 되겠네요. 그렇죠. 스몰 럭셔리. 네. 그래서 색깔을 바꾸는 거는 사실 옷을 매일매일 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돼서 네. 이쪽으로 많이들 가신다고 하는데 네. 온라인으로는 색조 화장품들이 늘어날 거다 생각을 했거든요. 네. 오프라인 매장에 한동안은 아예 테스트도 어렵고 그쵸. 많이 안 가셨잖아요. 네. 요새는 어때요? 이게 지난달 25일부터 나라에서 이 백화점에서 터치업 서비스, 그러니까 화장품 테스트하는 거를 가능해지게 해주신 게 굉장히 크죠. 사실 기존에 쓰던 제품 뭐 재구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옷도 입어보고 사야 오래 입고, 네. 그렇죠. 화장품도 좀 발라보고 또 냄새, 향도 맡아보고 사야 오래 잘 사용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가장 크지 않아 싶습니다. 맞아요. 네. 색조는 제가 최근에 네. 어떤 게 굉장히 트렌디하다는 거예요. 10대 소녀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색깔이 10대 소녀? 있어서 네. 무리했죠. 네네네. 그래서 많이. 네. 많이? 네. 마음의 소리 되게 크게 말씀해 주셨는데 들렸나요? 온라인으로 제가 네. 그 구입을 해서 바르고 빨리 지웠습니다. 네. 아마 요즘에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 테스트 서비스 하면서 이게 또 새로운 마케팅의 수단이 된다 이거 많이 체감을 하실 텐데 네.
야외 활동이 늘어난다는 것도 뷰티 업계하고 무관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노마스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계절적인 영향까지 더해서 선케어 제품들이 지금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선케어는 제가 항상 뭐 이런 방송이든지 뭐 뷰티 클래스든지 항상 말씀드린 부분인데 1년 365일 제일 친해져야 되는 제품군이잖아요. 자꾸 노화의 원인을 뭐 술이라든지 뭐 담배, 식습관에서 자꾸 이제 핑계를 찾으시는데 아니에요? 노화일 수 있는 무조건 자외선입니다. 어. 네네네. 간혹 이제 마스크가 햇빛을 막아주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KF 지수가 SPF,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 지수와 완전 무관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무조건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로 바르셔야 된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KF하고 SPF가 다른 건 알고 있었는데 네네. 그래도 그 뭔가 이렇게 그늘막이 하나 있는 거잖아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뚫고 무조건, 들어옵니까? 네, 뚫고 들어갑니다. 네.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바릅시다. 네네. 그리고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던 시기 또 지금 찾는 화장품 뭔가 좀 종류가 달라질 것 같긴 해요. 마스크 시대에는 사실 피부 안에 이제 답답한 마스크 안에서 트러블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같이 쓰고 있으면 열감, 뭐 가려움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유분 관리나 피부 진정에 적합한 제품이 좀 주였다면 지금은 이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피부의 결이나 톤을 잡아주는 뭐 보습이나 미백 세럼 같은 거. 그러니까 문제 해결보다는 조금 컨디션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거에 좀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선케어 제품 같은 경우에도 뭐 자외선 차단 지수가 기존 것보다 조금 더 지수가 높은 거를 쓰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이제는 마스크 속에 감추었던 내 얼굴을 진정시킬 때가 됐군요. 네, 숨겨왔던 내 얼굴을. 아, 네. 그렇구나. 네. 진정해라고 시작을 해서 그쪽에 그 카테고리에 있는 화장품들이 잘 팔린다. 네. 근데 진정시키고 싶죠, 나도. 그쵸. 하지만 마스크 속에서 그동안 피부가 고생을 많이 해서 뭐가 돋아나요, 접촉성 피부염이 생겨요 이런 분들 많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또 찾는 게 다르지 않을까요? 이게 사실 트러블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싶으시면 기관으로 가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한데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분들이 기관에 가는 걸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서 기관이라 하면 전문가를 네, 만나는 맞습니다. 뜻이죠. 전문관리기관. 네, 뭐 이렇게 심의상 네.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피부 진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병풀 추출물이라든지 식화 성분 이런 성분 제품이나 뷰티 기기 같은 게 계속 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름 시즌이니까 좀 피부 열이 네. 또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걸 피부 열을 내릴 수 있는 뭐 쿨링 젤이라든지 미스트, 뭐 팩도 굉장히 많이 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격 대기하고 있다가 쏟아져 네.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맞아요. 마침 그 말씀 잘해주셨어요. 네. 뷰티 기기 이거 집에서 관리하는 기기들 보면 네, 집에서 주말에 홈쇼핑 채널 이런 거 돌리다 보면 그렇죠. 하루 종일 편성이 돼서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또 막 없다고도 해요. 네. 시중에서 품귀 현상이다. 네. 이 뷰티 디바이스라고 하는 기기 시장도 커졌습니까? 이게 이제 고객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지셨어요. 그래서 수십만 원짜리 크림을 막 덕지덕지 바르는 것보다 적당한 가격대 크림을 사서 디바이스를 이용해 피부에 흡수를 잘 시키는 거죠. 그게 중요하고 내 피부에 훨씬 더 좋다는 거를 이미 다 아셔가지고 실제로 이제 뷰티 기계 성장세가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이제 넘어가서 굉장히 이게 한낱 유행으로 지나칠 것 같지 않을 것 같다는 이런 업계에 좀 이런 평이 좀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신종 기계도 많고 뭐 망치같이 생긴 것도 있고 다양하게 맞습니다. 나오던데 네. 뷰티 케어 가전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뷰티 기기가 피부에 관심 좀 있고 그리고 돈 좀 쓴다는 여성분들이 좀 많이 쓰는 전유물처럼 여겨졌었는데 사실 비싸거든요. 그렇죠. 네. 굉장히 비싸요. 근데 뷰티 기기들이 효과가 실제로 있다는 입소문도 좀 돌고 그리고 약간 제품의 디자인이나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는 동시에 가격은 좀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경쟁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남성층이라든지 그리고 약간 노년층까지 저변이 좀 확대돼서 사실 이제 외출이 힘들었었잖아요. 그때 홈 셀프 케어 트렌드에 힘입어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제품이기도 하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수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 네. 뷰티 가전 산업은 네. 집에 있을 때에도 사람들이 썼는데 앞으로도 나가야 되니까 쓴다. 그쵸. 양수겸장이네요. 우산도 팔고 부채도 팔고 두 개도 판다. 저번에 오셨을 때 네. 마스크 때문에 남성들도 면도를 평소보다 덜 했다. 네. 사실 저는 놀랬거든요. 그리고 무한히 자라서 마스크 밖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네네. 물어봤는데 네. 면도기나
애프터 쉐이브 제품 이런 것들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여성분들이 마스크 때문에 화장을 좀 덜 하셨다고 한다면 남자들은 그에 따라서 면도를 좀 덜 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사실 면도는 피부의 청결이나 트러블이랑 굉장히 직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품 선택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 뭐 쉐이빙 브랜드들이 뭐 면도기라든지 뭐 쉐이빙 젤 폼 그리고 애프터 쉐이브들을 굉장히 출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여성 화장품처럼 판매 수치가 굉장히 높진 않아요. 사실. 근데 이제 점점 뭐 판매도 증가하고 분위기나 뭐 관심도도 좋아질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면도를 하지 않았었다. 네. 그 상상을 못 하고 있었어요. 덥수룩했었죠. 네. 아 진짜요? 네네. 요즘 남자분들이 그런데 피부 관리나 화장품에 대해서 관심이 커지고 있고 남성만을 겨냥한 라인들도 많이 출시가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까? 패션계에서도 지금 대세가 유니섹스거든요. 남자 여자 구분이 없는. 그래서 뷰티계에서도 여성용 남성용을 구분한 그 의미가 사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기초 스킨케어 제품을 같이 사용하는 건 기본이고요. 과거에 뭐 여자향 여자색이라고 했던 뭐 향수라든지 색조 제품들을 남자들도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색조요? 그렇죠, 색조요. 오. 네, 심지어 C 브랜드 아마 네. 좋아하실 것 같은데 C 브랜드에서는 이동욱 씨를 모델로 선정해서 남성 전용 색조 라인까지 출시를 했어요. 색조 라인이라 하면 고 네. 신기한데 그럼 남성분들이 색조를 어디까지 하십니까? 요즘? 파운데이션, 쿠션, 그러니까 여성분들과 거의 동일하게 합니다. 네. 그 섀도우나 뭐 립까지도 갑니까? 아, 가죠. 근데 이제 여성분들 제품보다는 조금 더 수위가 조금 낮겠죠. 누가 봐도 했구나까지는 아니지만 네네네. 음영은 주는 정도까지는 온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남성분들도 스킨케어를 열심히 하시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러면 한동안 꽉 닫혀있던 소비 심리가 열리면서 뷰티 업계에서도 기대감이 좀 번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한동안은 이제 뷰티 시장이 호황을 누리겠지만 사실 이제 뷰티계는 여름이 비수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여름인 7, 8월에는 잠깐 주춤할 것 같고요. 네. 또 제대로 된 어닝 서프라이즈 좀 어려운 용어 써봤습니다. 이거는 가을 시즌부터 나올 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존에 이제 온라인 마케팅이 주였다면 그것들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많이 옮겨오면서 고객들 입장에서도 좀 다채로운 행사라든지 이벤트를 좀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원 기자님 오셨다니까 네. 팬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정말요? 네. 네. 원 기자님 잘생긴 얼굴이 마스크에 가려졌다라면서 혹시 이거 그 본인이 지금 쓰면서 방송하시는 거 아니죠? 드렸습니다. 네. 아니 저희 오늘 네. 방송 들으시고 네. 팀 문도님 저희 식구세요. 자주 오시는 분인데 저는 코로나19 상황에 면도 2주까지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면도 안 하기 배틀 지금 붙었어요. 그리고 메이크업은 좀 그렇지 않나요?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이게 약간 비비라든지 제가 메이크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비비라든지 톤업 크림은 저희 아버지도 많이 쓰시는 제품이에요. 사실. 정말요? 이게 톤 하나 약간 살짝 바꿔준 것만 네. 해도 인상이 달라 보이거든 하거든요. 실례지만 아버님이 그 연배가 혹시 네, 5, 6년생이세요. 그러시구나. 네,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서 네. 비비나 뭐 약간 그 톤업 크림 같은 거 그런 것들, 그러니까 스킨케어도 되면서 톤을 살짝 올려줄 수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좀 있으셔도 쓰시기에 굉장히 무방한 제품입니다. 그러면 네. 만약에 그 60대 이상의 아버님들이 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좀 톤이 어두워서 차단제 겸 그거 발라본다라고 하면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많죠. 어떤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괜찮을까요? 톤업 비비보다는 비비는 약간 이제 톤을 많이 업그레이드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그 톤업 크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킨케어 플러스 SPF 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되고, 그리고 이제 패키징이 또 중요하잖아요. 아버님들 그렇죠. 특히 60대 이상 분들은 또 핑크하거나 노란색이거나 이러면 또 안 쓰세요. 좀 부끄러워하실 수 그렇죠.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패키징도 굉장히 뭐 블랙이라든지 실버처럼 남성용 전용 제품처럼 나오는 톤업 크림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좀 시작을 해보시고, 만약에 내가 좀 시작하기 싫으면 그 우리 자식들한테 한번 하나 사와봐 그러면 기가 막히게 또 추천을 해줍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그 아버님들한테 그런 거 하나쯤 선물해 보는 센스도 그렇죠. 마침 5월에 가정의 달이고 네. 마침 야외로 운동들도 가실 거고 이제 사우나도 가시지 않겠어요? 골프도 많이 치시니까요. 그래요. 네. 그런 것들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나중에 그 네. 아웃도어 관련해서도 한번 얘기 나눠볼까 봐요. 제가 또 아웃도어 관련해서 또 일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든지. 네. 자, 못하는 게 없는 트렌드의 어둠 네. 속에서 우리를 구해주는 뷰티 에디터 겸 동아방송예술대 교수 원종명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극장 가본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상영관 안에서 팝콘의 콜라도 즐길 수가 있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영화관 안 가본 지 진짜 한 2년 된 것 같은데 극장 관람 기다리셨던 분들 너무 많으셨죠. 4월 총 관객 수 대비해서 5월 중순까지 이미 관객 수가 2배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 중심에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오늘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17일에 개막한 칸 영화제, 우리 국내 작품 2편이 황금종려상 후보에 올랐다, 이런 반가운 소식도 있는데요. 영화계 이야기, 김효정 영화평론가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평론가님, 3월보다 4월, 4월보다 5월 관객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게 수치로 쭉쭉 늘어난다는 건데 일단 올해 화제가 된 영화들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대부분 외화가 많았고요. 그리고 너무 또 좋아하시는 슈퍼히어로 장르들이 네. 많았죠. 특히 더 배트맨이나 뭐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같은 영화들이 많았는데 좀 아쉬운 거는 국내 작품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영화가 중간중간 개봉을 하기는 했으나 대부분 좀 중예산이거나 아니면 저예산 영화들이 있어서 이 영화들로 관객을 끄는 데는 동력이 좀 부족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할리우드 대작이 있었지만 네. 아직 한국 영화 시장을 회복했다고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외화가 흥행을 좀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군요. 여기에 아마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 닥터 스트레인지 2가 아닐까 싶은데 개봉 9일밖에 안 됐는데 전 세계에서 5억 5천만 달러, 이 7천억 원을 넘게 벌었답니까? 그렇죠. 아주 지금 화제인데요. 네. 닥터 스트레인지가 이게 이번에 2번째 나오는 닥터 스트레인저인데 특이점이 이블데드를 만든 샘 레이미 감독이 연출을 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원래 좀비 영화의 효시라고 보셔도 네. 좋을. 그래서 사실 이게 슈퍼히어로 장르인데도 불구하고 호러 영화 분위기가 많이 난다라는 평가가 있고 이전의 작품과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고 그리고 사실 닥터 스트레인지가 이 슈퍼히어로 장르 안에서는 좀 후발주자로 다소 인기가 좀 없었던 건 사실이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스파이더맨이나 배트맨보다는. 근데 다른 캐릭터에 비해 떨어지는 이 정체성을 완전히 이번에 확립을 시켜줬다라는 아주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1 생각해보면은 약간 그 물로 만든 장품 같은 거 쏘고 그렇죠. 그 차원 넘나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뭔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MSG가 좀 필요한데 이런 생각은 했어요. 이번에 호러 장르가 토핑이 됐다. 어떨지 참 궁금한데 닥터 스트레인지 2 역대 마블 영화 흥행 성적하고 비교하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 계속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중이라 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2022년에서 현재 기준 그러니까 1위고요.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벌어들인 영화들 중에 탑 2번째입니다. 그러니까 2위를 기록했다는 얘기고요. 여태까지 그 마블 역대 흥행 기록으로 말씀드리면 어벤져스 엔드게임 그리고 스파이더맨 다음으로 3위에서 4위 사이를 지금 기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코로나 이후에 영화관 가보신 분들 아직까지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한국이 특히 그렇고 그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 기록의 90%를 지금 회복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거의 정상화가 됐다는 얘기죠. 근데 아무래도 한국이 좀 늦은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대작들이 한국 영화도 나오고 있는 중이니까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평론가님한테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싶은데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엄중했잖아요. 지난 2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평론가님은 또 영화 보는 게 직업이잖아요. 영화 보고 평하는 게 직업인데 이럴 때는 그러면 시사회 이런 거 못하면 어떻게 해서 새로운 영화들을 보십니까? 시사회가 근데 코로나 때문에 멈춰졌던 적은 굉장히 짧았어요. 아, 그래요? 그래도 시사회는 거의 네. 계속 이루어졌었고요. 근데 저는 코로나 이후에도 제가 평균적으로 극장에 일주일에 한 4번에서 5번 정도를 가는데 코로나 이후에도요? 그 기간에도? 그렇죠. 계속 이제 말은 해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그거는 줄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다만 일반 관객들이 그쵸.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 영화계는 계속 열심히 움직이고 있었군요. 그러면 다음 주 24일에 개봉할 예정인 쥬라기 리턴즈, 요것도 기대된다는 분들 많거든요. 해치드에서 제목이 바뀐 거라고 하는데 이게 뭐 그겁니까? 부화였는데 요걸 바꾼다 이런 뜻입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이전, 그러니까 쥬라기 월드가 미국에서 굉장한 흥행을 했어요. 거의 코로나로
그러니까 그 축소된 시장을 완전히 회복했다고 말을 할 정도로 히트를 쳤었는데 사실상 한국에서는 그 정도의 성공은 거두지 못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큰 영화들이 잇따라 개봉을 한다는 건 그 성공 여부를 떠나서 일단은 극장의 부활을 우리가 점쳐볼 수 있지 않은가 싶은 그런 점에서 고무적이죠. 그리고 이번 아카데미에서도 앞으로 극장 개봉을 거치지 않은 영화들은 아예 후보에 올리지 않겠다라는 발표를 최근에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생각해 보면 극장이 부활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한국 영화들이 지금 개봉을 못하고 있는 게 200편이 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요? 빨리빨리 꺼내 써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극장 상황이 지금 안 좋으니까 다들 눈치 보면서 개봉을 못하고 있는 건데 올 여름을 기점으로 조금씩 이제 꺼낸다라는 그런 기분 좋은 소식이 있긴 합니다. 아니 한국 영화 지금 바구니에 200여 편이 출격 대기 중이라고요. 그쵸. 다 만들었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언제든지 올려도 된다. 그렇죠. 근데 이거 좀 너무 묵혔다가 개봉하면은 시점상이나 아니면 사람들 정서하고 좀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특히 이제 그 시일성이 좀 예민한 영화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극장 스코어로는 손해를 볼 것이 이제 너무 뻔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꺼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요. 외화가 길을 좀 열고 나서 분위기가 올라가면 국내 영화들도 개봉 쭉쭉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세계적인 거장이 된 감독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하마구치 류스케. 국내에도 개봉을 했고 성적도 좋았던 영화가 있죠. 그쵸. 여러분은 아카데미에서 이제 드라이브 마이 카라는 작품으로 외국어 그 상을 받았었잖아요. 외국어 영화 상을. 그리고 나서 현재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젊은 감독이라고 하면 류스케 하마구치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제2의 고레에다 히로카즈라는 평이 현재로서는 가장 많죠. 근데 사실 감독뿐만이 아니라 구로자와 기요시의 스파이의 아내라는 작품의 각본가로도 참여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야기를 만드는 것에 굉장히 출중한 그 재능을 가진 분이죠. 그리고 드라이브 마이 카 같은 경우도 5만을 넘었었고요. 그리고 네. 현재 이제 개봉 중인 우연과 상상도 현재 10,000명을 넘었는데 뭐 그럼 정말 별거 아닌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다양성 영화에서 10,000명을 넘기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마케팅의 스케일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이 스토리의 힘이 관객을 끄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감독은 그리고 그 거대 담론이 아니라 굉장히 사소한 데서 맞아요. 공감의 요소를 디테일에 끌어내잖아요. 강하죠. 일상에서 나도 겪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국내 영화에서는 그러면 흥행작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범죄의 도시 2. 여기에 또 구씨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해방일기 구씨. 쿨씨를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요즘 구씨한테 푹 빠진 분들 많을 텐데. 맞아요. 자, 손석구 배우가 등장을 해서 범죄의 도시 2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았어요. 사전 예매 열기가 뜨겁다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이게 저번 주 수요일 날 개봉했는데 이미 100만을 넘었거든요. 저번 주 수요일에 개봉했는데 벌써 100만을 넘었다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500만을 넘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그 정도의 스코어를 가져갔다라는 건 단순히 범죄도시 히트작의 투라서가 아니라 이 자체로 이야기도 좋고 뭐 전반적으로 영화가 좋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번 영화를 연출하신 분이 원래 범죄도시의 조연출을 하셨던 이상용 감독이에요. 근데 그 전작을 넘어서거나 아니면 그 비슷한 정도의 완성도를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구씨에 대한 인기가 어느 정도인가 전 어디서 엿봤냐면 보통 코멘터리 영상 이런 거 올려오면 거기 출연하는 분 중에 가장 그 대중적 인지도 높은 사람이 하잖아요. 보통 아마 마동석 님이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첫 화면에 구씨가 등장을 합니다. 자, 마동석 배우님, 마동석 배우님하고 지금 투톱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영화가 흥행하는 반면에 세계 최대 영화 축제 칸에서는 또 영화제가 시작이 됐어요. 한국 영화가 초청을 받아서 또 관심을 끌고 있죠. 그렇죠. 일단 경쟁 부문에 2작품이 올라가 있죠. 박찬욱 감독의 오랜만에 장편 영화 헤어질 결심이라는 작품이 있고, 그리고 한국 작품이지만 고레이다 히로카즈가 연출을 한 브로커라는 작품 총 2편이 이 경쟁 섹션에 올라가 있습니다. 한국 작품이지만 일본 감독이 연출한 그 작품에 우리 유명한 배우들 나오잖아요. 그렇죠. 많이 나오죠. 네. 강동원 배우랑 송강호, 아이유, 뭐 이주영 뭐 이런 배우들이 포진해 있죠. 아이유 씨는 어떻게 그렇게 대본 보는 눈이, 그러니까 나의 아저씨 때 이제는 인생 작품 찍었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작품도 역할이 쉽지 않은 역할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고레다 히로카즈가 요구하는 그 인물 상이라는 게 음. 사실 연기하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그 미묘한 디테일을 잘 살리는 감독이라서.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감독이 아이유를 원했다는 거니까 그 정도의 이제 그 재능을 여태까지 증명을 해보였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죠. 아이유 씨하고의 만남이 그 팬데믹 기간 중에 그 감독이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작품도 못 찍으니까 한국 콘텐츠를 정주행하면서 나의 아저씨에 딱 꽂혔다 이런 후일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유 배우가 들어가 있는 그 영화 수상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봅니까? 사실 박찬욱 감독의 작품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어요. 특히 이제 탕웨이라는 걸출한 배우가, 물론 박해일 배우도 워낙 재능 있는 배우지만, 그래서 여태까지 근데 박찬욱 감독이 올드보이나 박쥐라는 작품으로 심사위원 대상, 그러니까 그랑프리를 2번이나 받은 적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똑같은 상보다는 이 연기상 쪽을 노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영화제 가보면 우리 평론가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어떤 상을 우리가 원하느냐에 따라서 캠페인 방식이 좀 달라지죠. 그렇죠. 마케팅이 달라지죠. 근데 요번에 이 박해일과 탕웨이라는 이 조합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잖아요. 국적도 다르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언론이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성적이 나올지 정말 궁금해지는데 그 밖에 우리 칸에서 주목할 작품 소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외화들도 워낙 많은데 봉준호 감독이 가장 언급을 많이 했던 외국 감독이 하나 있어요. 켈리 라이카르트라고 해서 퍼스트 카우라는 작품을 작년에는 개봉을 했었고 올해 쇼잉업이라는 작품이 하나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 영화 맥락으로 보면 정주리 감독의 다음 소위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거는 경쟁 섹션은 아니고 비평가 주간 폐막작으로 지금 선정이 되었는데 배두나 배우가 이 감독의 전작에 이어 또다시 주연을 하고 있습니다. 의리 있어요. 배두나 배우. 그렇죠. 이게 독립영화인데 또. 그렇죠. 독립영화는 사실 개런티는 고사하고 배우들이 각출해서 보태주기도 하잖아요. 가끔은. 그런 경우가 없지 않죠. 없지 않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 우리 유명한 배우들이 현장에서 지원도 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가지고 거기에서 기여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평론가님, 우리 개인적으로 5월, 6월 이제 시간도 생길 것 같고 나가고 싶은 마음과 의지도 생겼거든요. 그 원픽 어떤 작품 있습니까? 원픽이요? 그 원픽 어려우면 그럼 한 투픽으로 할게요. 좀 빨리 하면은 제가 아까 그 칸 영화제 얘기할 때 이정재 연출의 헌트를 제가 빼먹었는데 굉장한 대작이죠. 정우성 배우까지 주연을 하는. 그 이정재 맞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굉장히 대작을 또 연출했기 때문에 야. 일반적으로 네. 배우가 감독 데뷔를 할 땐 작은 영화로 시작을 할 때가 많은데 그래서 기대가 되는데 이 영화가 아마 6월 달에 개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6월이나 7월. 그리고 당장 가장 빨리 개봉하는 영화가 방금 얘기했던 브로커 고레에다 히로카즈 네. 영화가 6월 달에 개봉하고 그리고 박훈정 감독의 마녀 2가 나오고요. 마녀 2가 나옵니까? 네네네. 마녀 1의 그 비주얼 충격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네. 김다미 배우는 아니고 이번에 신시아 배우라고 해서 다른 배우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탑건. 돌아온 탑건. 저 기다렸어요. 고백할게요. 커밍아웃 할게요. 탑건 매번 지금 칸에서도 상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탑건 데이도 있어요. 그 똑같은 네. 탐 크루즈가 같은 역할로 등장하고요. 그래요. 기대되는 작품들 참 많은데 네. 우리 다음에 한번 더 모셔서 영화 얘기 또 길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까지 김효정 영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한 주도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하게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요. 발전.